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식에 이어서 전쟁 기념비에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을사늑약 부당함을 알리려던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기념관도 찾을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F-35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에 나섭니다. 극진한 환대 속에 윤 대통령은 1961년 수교 이후 우리 정상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 왕궁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첫 일정은 공식 환영식.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의 심장으로 불리는 담 광장에 빌럼 알렉산더 국왕과 부부 동반으로 섰습니다.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 뒤 의장대 사열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류터 총리와는 역시 담광장에 위치한 전쟁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56년 완공된 22m 높이 기념비인데 국빈은 헌화하는 게 관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친교 오찬과 국빈 만찬까지 네덜란드 지도자들과 꽉 채운 하루를 함께하며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탄탄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3박 5일 국빈 방문의 키워드를 경제와 호국 보훈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를 방문하는데 당시 을사늑약 부당함을 알리려던 특사 고 이준 열사의 기념관도 찾을 예정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국권을 빼앗긴 약소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철학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총수들과 함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 독점 기업인 ASML을 찾았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동맹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에 서명합니다. 이번 해외 일정을 반도체 순방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꼬박 1시간 40분을 달려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 ASML은 얇은 판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장비를 누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선 값보다 강한 슈퍼 을로 불립니다. 우리 기업엔 핵심 협력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도 동행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좀 줄이고 수율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요.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좀 장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ASML의 클린룸도 방문했습니다. 2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만드는 곳으로 삼성이나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양산 경쟁이 불붙은 터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과 SK도 ASML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조 원을 공동 투자해 초미세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한국에 만들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장비를 만들 때 나오는 수소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6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이 현지 기업을 찾은 건 ASML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이를 더 구체화하는 결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렀던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국토부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 독점에서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개편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순윤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잇따라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LH 독점적 공공주택 사업 방식이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겼습니다. 또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은 30%에서 50%로, 대상 업체도 200여 개에서 4천여 개로 늘립니다. 철근백은 누락처럼 주요 사항을 어긴 부실업체의 LH 사업 수주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 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업무 전문 법인 도입도 이뤄집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건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로 2달 더 연장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의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서 유가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25%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과 37%인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또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61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3.7% 내린 배럴당 73.2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 속에 내년 인하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 5.25에서 5.5%인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98%가 넘습니다. 이번 결정 자체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내년 금리 인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인하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 발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1%포인트, 첫 인하 시기는 6월 전망이 높았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1.25%포인트, 시기는 3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망이 다소 어두워졌습니다. 로이터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하폭은 1%포인트 이하, 시기도 7월 이후로 내다본 겁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하 명분이 약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정도부터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는 서서히 인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에 한국은행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에 우리가 먼저 인하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딘 경기 회복에 인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휴전 촉구 결의안을 찬성 153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가결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인지를 잡은 주체가 하마스라는 사실과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 규탄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평양 국제비행장, 올레그 코제미야코 주지사가 이끄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을 지경수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이 맞이합니다.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찾은 겁니다. 관광, 통상, 농업 분야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청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또다시 노동자를 대거 파견한 것으로 추정돼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회원국들이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2사국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 이후로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왔고 특히 최근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파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7년 당시 북한은 노동자 10만 명가량을 해외로 보내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고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갈취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앞으로 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부각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해운 회사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한국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의 군수품 획득을 도운 중국과 튀르키예 등 150개 법인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한국 국적자인 61살 이모 씨도 제재 명단에 넣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기업 AK 마이크로테크의 핵심 조달 에이전트라고 이 씨의 신원을 소개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를 향해 빠른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검토할 자료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면서 투표 실시 여부나 결정 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달 중순 안에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거나 바라는 대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하려는 것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시 등 서울 편입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포나 그 밖에 서울 외곽시에 대한 서울 편입 문제는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행안부는 시기를 못 박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 보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최근이라면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또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도 포함 도시 명단에는 김포시가 없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별법 3개 모두 김포시가 포함됐다면서 추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북도 명단에 들어있지만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고양시와 구리시 역시 변수입니다. 행안부는 경기도민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내년 4월 총선 같은 전국적인 선거를 하는 경우엔 2달 전부터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언제까지 검토하라는 기준은 없다고 언급한 만큼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총선 뒤에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시선은 김기현 대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출범하며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장 의원의 결단으로 김 대표도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 나서지 않은 데 이어서 오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하며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서는 당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으로 선거전이 시작된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 대안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주 선거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주에 골든타임으로 네. 지금까지 제기됐던 당의 문제를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또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 개인적으로는 뭐 같은 당 동료로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야 우리 승리의 길이 열린다라는. 그러면 수도권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 뭐 원희룡도 도움이 되고 원희룡 한동훈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원외에서도 뭐 김한길, 김병준, 김황식 이런 분들도 김기현 대표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지금 그쪽에서는 자꾸 대안 없이 흔들리면 대안이 되게 많고요. 당 총위로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하면 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 의원보다 훨씬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눈 감고 뭉개고 있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장 의원이 김장연대를 통해 당대표를 만든 책임까지 지는 모양새지만 아직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선출된 당대표 2명이 등 떠밀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게 대표들이 별나서 그런 건지 같이 일하는 대통령이 별나 그런 건지 되짚어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에는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김 대표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직 사퇴에 압박을 받는 김 대표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대위를 꾸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전쟁을 앞두고 리더십의 부재를 우려하는 겁니다. 공관위가 곧 구성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어느 기간 통해서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 곧 멀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대표의 공백, 지도부의 공백 사태가 오면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공백 사태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개월 남았으면 이젠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의 리더십이 새로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구축하는 시간, 이 과정을 겪으면 전쟁은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당대표 사퇴냐, 불출마 선언이냐. 만약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만큼 지역구인 울산에서 5선에 도전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아니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는데요. 이 경우 선대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대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시죠.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쿠라 대 철새 논쟁이 붙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잇따라 저격했는데요. 벚꽃을 의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변절자나 야합 세력을 가리키는 사쿠라 노선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 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이 절대 과제를 흔드는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비명계는 김 의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걸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이야말로 철새처럼 행동했다면서 김민세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철새, 김민세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당시 선택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다시 입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스스로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과거 자신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100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달라고 말했는데요.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고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 선택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경시한 방법적 오류가 있었고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한자리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기류의 김대중 VIP 시사회가 오는 18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 세 사람이 모두 참석한다는 겁니다. 이날 이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며 갈등을 푸는 계기가 만들어질까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배우 유아인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죠. 대마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대마 외에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프로포폴 투약은 과장됐다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적힌 유아인 씨의 혐의 그리고 유아인 씨의 공개 반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만에 배우 유아인 씨가 다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미국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발견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유 씨는 변호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여행 도중 대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했고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도 검찰과 다퉈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지적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최대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호언장담했던 미국 부동산 투자 업체가 돈만 쏙 챙기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너무 달콤한 건 빨리 썩는 법인데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놓인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또박또박 잘 나와요. 그럼 돈을 더 넣잖아요. 뭐 어디 내 돈만 넣나? 친구 돈 넣고 가족 돈 넣고 이러다가 전 재산 털어놓고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40여 명에 이르고요. 피해액도 최소 4억 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40대 여성 A씨는 유튜브를 하다가 문득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업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유명 SNS인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인데다 성공한 사업가가 보장한다는 말에 의심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으셔가지고 월 3천이 꽂힌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좌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11억 얼마 이렇게 숫자로 찍힌 계좌 인증까지 보여주셨고요. 투자의 시작은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약속대로 이자가 나오자 전 재산에 가까운 7천만 원까지 넣었는데 이달 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72시간 인출 지연 제도라는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못 드린다 기다리시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자신만만하던 업체는 되레 미국 연방정부가 매기는 세금 37%를 투자자가 내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며 추가 입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건물 같이 하라고 강제 락업 해지가 됐다면서 반환을 못 해주니 연방소득세 37%를 납부해야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투자를 권유했던 인물도 업체도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투자가 처음이었고 영상을 보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오랫동안 전에 넣었던 적금이어서 그 금액을 다 잃었다 생각을 하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애절하고도 두려운 눈빛이 전해집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 날 구해줄 사람인가? 내 목숨을 앗아갈 사람인가? 인간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곳은 불법 개 도살장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잠복 수사를 펼쳤는데요. 한 달 만에 적발하는 데 성공했고 급습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개들을 도살하는 데에는 전기 쇠꼬챙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개 옆에서 학대는 일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전기로 잡았다는 도살장 업주의 태연한 대답에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구출할 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한연희 기자입니다. 검은 농막에 들어서자 바닥 곳곳에 개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빨간 고무통 안이나 냉동고 안에서도 사체 여러 구가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개 옆에서 10여 마리의 개를 불법 도살한 사육농장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지금 작업이 지금 아니죠. 강아지 됐어. 우리가 기르는 거야. 이 개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도살을 위해 만들어진 전기가 통하는 쇠꼬챙이도 발견됐습니다. 뭐로 잡으세요? 뭐 때려 잡으세요? 아니면 뭐? 전기 잡는 거죠.
현행법에는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에만 경기도에서 동물 관련 불법 행위가 18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줄을 이뤘습니다. 아침부터 쌀쌀한 바람이 스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력한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죠. 이런 날 전기장판 켜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 알죠. 이게 너무 잘 알아서 포기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전열기구는 대개 라텍스나 메모리폼 침구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꽁꽁 언 몸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재 예방입니다. 라텍스 위에 전기장판? 이거 제발 불 좀 나라고 기원하는 꼴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제조사와 판매자가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등산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고요. 전기장판 켜고 끌 때 2번, 3번 확인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A씨는 새로 산 전기장판을 켜둔 채 외출했다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전기장판에 불꽃이 튀고 있었던 겁니다. 라텍스나 메모리폼은 열 전도율이 낮아 내부에 열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큽니다. 업체에서는 고장난 전기장판은 환불해주겠지만 매트리스와 이불 비용 등 화재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내 글자가 작고 강조 표시도 없어서 아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A씨처럼 모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전기장판을 한 5년 정도 썼었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한번 훑어보고 메모리폼과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기장판류 전열기구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1179건에 달합니다. 조그맣게 표시해놓고 위험성은 상당히 높죠. 보다 명확하게 큼지막한 글씨로 소비자들이 쉽게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주의사항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명서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제품에 직접 위험 안내 문구를 부착하거나 사파 등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화재 위험을 알리도록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김하성 선수가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1명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참고인 1명을 추가로 불러서 조사하고 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어제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야구 선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불러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청년 12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속여 41억 원을 타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와 인건비를 가로챈 업체 33곳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물 등을 피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모두 19개 국가과제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과제 사업은 다 비슷하고 채용했다고 보고한 청년 120여 명과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10여 명이 일하는 업체 회장 A씨와 대표 B씨가 사례금 30만 원에 명의를 빌려 실제 회사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거로 속인 겁니다. A씨 등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협박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급여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과제를 모두 끝내고 보조금 41억 원을 타냈는데 A씨는 여기서 무려 21억 원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국가과제 사업에 정상업체가 선정되고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일원화된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장 인력 방문 점검 규정 신설, 사업장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노동청 합동수사에서 모두 33개 업체가 브로커 도움으로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13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했다며 부정하게 타낸 돈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고용노동부가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41억 원을 타낸 업체 회장과 대표, 영세업체가 지원금 13억여 원을 타내로 꾸민 30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노조 탈퇴 종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SPC그룹에서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관도 압수수색하고 SPC 측이 수사 정보를 얼마나 뺏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있는 황재복 대표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 대표가 받는 혐의는 뇌물 공여.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거래한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수사관 A씨는 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A씨가 SPC 신병 확보 계획이나 수사 동향 등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SPC 백모 전무가 관여한 정황도 잡고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C는 또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이 매장 배치에 불이익을 준다던가 육아휴직자들한테 전화해서 복직이 안 될 거라고 협박하면서 탈퇴서를 써라 하거나 여기에 SPC그룹 다른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PB파트너즈 전직 대표를 지낸 황 대표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혐의 전반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허영인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도 이뤄진 만큼 허 회장 역시 검찰 칼날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시공사 현장 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 권한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앞으로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대피 명령을 할 권한이 생기고 위급 상황일 경우에는 건물에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도 한 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인파 속으로 파고든 경찰.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홀로 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112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12 기본법은 경찰관이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일정한 구역 밖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112 신고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 그 요건을 넓혔다는 점, 특히 이걸 방해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제때 잡아줄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이라면 사유지나 개인 소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여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신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어떤 위해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진입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좀 망설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우에 마취 전문의가 부족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 인원은 단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10개월 정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 가면 24시간 당직 계속 써야 되는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 꽃길은 사실 비포 정도로요. 그래요. 꽃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안 핍니다. 흙길에서 피어나죠. 거친 비포장 도로 위에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 향기가 참 진하게 퍼집니다.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유수의 의료진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전북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산병원 임경수 병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압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원장님을 직접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 아산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경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성함 앞에 닥터 임사부라는 수식어가 붙었더라고요. 드라마 닥터 김사부가 바로 연상이 되기도 하고 원장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초창기 응급의학과 시작을 이끄셨다면서요? 네. 제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을 딴 다음에 1989년도에 응급의학과를 개설하고 예. 동년 12월 달에 이제 대한응급의학회 이제 창립을 하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1996년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개설하면서 제가 옮기고 30년 근무하다가 정읍으로 내려왔습니다. 30년 서울에 있는 최상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정읍으로 내려가셨어요. 지금 내려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좀 만 2년 됐습니다. 다들 서울을 외치잖아요. 예. 원장님 이력도 화려하고 워낙 출중하셔서 개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콕 집어서 지방병원으로 내려가신 데에는 큰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엔 큰 뜻보다는 제 인생 목표가 퇴직 후에 2년 동안 전국의 300개 군을 한번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예. 마침 아산재단 의료원장님이 그럼 남부지방 먼저 밟아보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또 큰 일을 맡게 됐습니다. 네. 혹시 내가 의사로서 무언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응급의료만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의외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오자마자 그 필수 의료라고 그러죠. 예. 오자마자 신임물은 오자마자 2달 이내에 마취과, 내과, 비뇨의학과, 소아 청소년과, 검진센터 의사 5명이 그냥 사직을 하였습니다. 한 번에 더군다나 뭐 예. 산부인과는 7년 전부터 아예 과가 없던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이것만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신 차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원장님께서는 이제 응급의학 전문이시니까 말씀하신 뭐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이런 1차 기본적인 진료는 일단 혼자서 다 가능하셔서 더 용기가 나셨던 겁니까?
그런데 뭐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네. 또 응급약을 했으니까요. 예, 예. 각각마다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구속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요한 곳에 정말 아주 중요한 손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정읍인가 싶습니다. 원래 좀 연고가 있으세요? 저는 이 호남 지방은 학교 빼놓고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정읍 아산병원이 고 정주영 회장님이 맨 처음 설립한 아산재단의 최초 병원이라서요. 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흔쾌히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임무라고 하시니까 괜히 제가 뭉클해집니다. 혹시 내려오시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는지요? 집사람이 약간 머뭇거렸는데요. 예. 그래도 제가 전국 2년 동안 도는 것보다 한 곳에 좀 정착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마음에 놓였는지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머뭇거리던 사모님께서 지금은 좀 어떤 반응이세요? 지금 뭐 집도 두 채 있겠다. 관사를 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집 두 채 있다는 마음의 부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저희 원장님 옆으로 텃밭 가꾸는 모습이 나가는데 원장님 맞으시죠? 예. 이거 텃밭 어디서 가꾸시는 겁니까? 저희 관사 옆에 노는 땅이 많아가지고요. 예. 이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한번 느껴보기 시작하기 위해서 텃밭을 가꿨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농부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제가 또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주고 계시는군요. 원장님, 지금 수도권 최상급 의료병원에 있었고 지금은 지방병원에 계신데 처음에 가셨을 때 이제 의료진이 부족한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설 면에서도 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딱 병원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서울의 3,000병상의 큰 병원에 있다가 300병상의 아담한 병원을 오니까는 마음이 착 가라앉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바로 저 관사가 1분 거리에 있으니까 출퇴근하는데 1분 걸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직주 근접의 행복함을 또 느끼고 계시는군요. 예.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뭐 여러 5분의 의사가 한 번에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인맥을 활용해서 인재 영입을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초빙공고 내고 아무리 해도 1년 동안 의사를 못 구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인근 지역도 돌아다니고 여러 번 이제 접촉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오게 됐는데요. 예. 작년 겨울에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명의 소아과 선생님 한 분 초빙하였고 예. 그 다음에는 제 대학도 3년 후배 또 비뇨의학과 과장님도 모셔오고 예. 그다음에 금년 3월 달에는 또 서울아산병원에서 저랑 함께 일했던 1년 후배 산부인과 과장님 또 그의 부인 소아과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전라남도에서 아주 유명하신 산부인과 또 병원장님이 사업을 줬고 저희랑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오셔가지고요. 예.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연세가 다 60에서 65세까지 다 실버 파워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실버 파워시지만 워낙 다들 명의들이셔서 일당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총 5분 정도 내려오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후배분들이 좀 오신 것 같고. 예. 처음에 내려와라라고 했을 때 선뜻 흔쾌히 오케이 하시던가요? 이분들이 참 고마운 게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명예와 뭐 부와 뭐 이런 것보다도 나이를 드니까는 마음 한구석에 좀 허전한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지역사회 사회활동하면서 자기가 치유받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아주 선뜻 은혜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뭔가 설득할 것도 없었을까요? 약간 고민하는 거는 이게 정년이 있으니까요. 이제 예.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손잡고 부탁을 했습니다. 70세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그래서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랬더니 아주 박수치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박수 치고 싶습니다, 원장님.
몇 분 더 영입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지금도 설득하고 싶은 분이나 고민 중인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지금 응급의료에 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응급실 지켜주실 분을 좀 저희가 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하나의 틀에서 지금 벗어난 게 지금 안과, 또 안과도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 분을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분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예. 흔쾌히 저희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교섭 중인 안과 명의께 한 말씀 하신다면 방송 통해서요. 예, 저희 모든 시설 장비 인력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마지막 정렬을 한번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함께 찾아볼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다 있는 노 교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은 욕심도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또 대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문화적 가치, 교육적 환경 이것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시고 있는데 전업이 의외로 교통이 좋습니다. 뭐 전주, 광주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뜻만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젊으신 또 내과 선생님 두 분이 저희한테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환자 치료하러 갔다가 마음의 위안까지 얻으신다고 하니 젊은 의사분들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환자분들의 반응을 또 들어봐야겠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번 저희 이제 종합병원이 이제 저희 정읍아산백에 없었는데요. 네. 이 어르신들이 한 과로 이제 막 분산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뇨기과 문제가 있었고 또 내과도 가야 되고 또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 그럼 이 어르신들이 그냥 세 군데 병원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종합병원의 각 과를 이제 갖추기 시작하니까는 한 곳에서 모든 진료를 볼 수 있어가지고 방황하지 않아서 좋다고 아주 요새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방황하지 않아서 좋다.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원장님이 직접 또 출장까지 가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는 뭐 드라마에서처럼 왕진 가방 들고 가는 겁니까?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시가 서울 면적의 1.1배인데요. 주민은 10만 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더군다나 이 정읍시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어르신들이 40%가 가깝고 또 장애인은 약 한 10%, 공식 장애만 10%고 비공식으로 합쳐 한 14%까지 장애인이 많고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은 적으니까는 이분들을 어떻게 접종이라든가 이제 힘이 안 닿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1년에 몇 번씩은 제가 간호사 2분 태우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요양시설, 장애시설 다니면서 제가 진료도 하고 더군다나 올해 후반기에서부터는 정읍시랑 농업협동조합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희 100세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를 다 싣고 가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진료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원장님과 인터뷰하는 앵커로서 원장님 건강도 잘 챙기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저마다 위기다, 망할 거다, 뭐 절망적인 목소리가 팽배한데 원장님이 피운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반갑고 감동적일 수 없고요. 희망을 보여주셔서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후배 의료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읍이 예를 들면 국가 암검진 참여율이 48%밖에 안 되고 등록 장애인 포함해서 전체 장애인이 전체 주민의 약 한 14%가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국가 암검진 참여율을 5% 높이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같은 것에 대한 계몽을 하여가지고 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한 5% 낮추는 게 지금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젊은 의사분들 참 부와 명예가 중요하지만은 나중에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시골 병원에 오시면은 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받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저 계속 말씀 들으면서 닥터 김사부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잘 봤거든요. 앞서 텃밭 가꾼 모습도 보여주셨고, 사람도 살리고 식물도 잘 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네. 예. 도시 의사의 삶, 시골 의사의 삶, 짧게 장점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 가지로 딱 압축하면요. 예. 도시는 화려함, 대신 시골은 건강한 삶. 도시는 경쟁하는 사회라고 그러면은 시골은 서로 배려하는 사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시에서는 치료하는 의사지만은 이 시골에서는 치유받는 의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닥터 임사부 만나봤습니다. 빛이 너무 따뜻해서 이 추운 겨울도 다 녹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정읍아산병원 임경수 병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연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해그에서 루터 총리를 만나 업무 오찬과 단독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빈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디지털 등 미래 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도 참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 양국 교역량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기록했고 이제 반도체, 원전, AI, 디지털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로 양국의 협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 지금 네덜란드의 많은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고 또 천여 명의 한국 학생들은 네덜란드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양국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7천 명 늘어서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 증가폭으로 축소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21만 1천 명을 기록한 뒤에 10월 34만 6천 명까지 확대됐지만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1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3%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와 비교적 일치하면서 증시는 소폭 오르며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미국 물가 상승률. 연준 통화정책회의 직전 발표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등으로 의류 가격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오르면서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On the surface, it looks like things are unchanged. Wages and housing are still the two biggest, stickiest components, and most likely those are going to remain.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국제 원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락했습니다.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61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71달러, 3.8% 하락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각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폐회가 미뤄졌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탓인데 최종 합의 결렬 가능성도 나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폐회될 예정이었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리지 못한 채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합의문 초안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꼽혀온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또는 감축 문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후퇴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have the right language when it comes to fossil fuels. It's important that we think about how we get that balance. 최대 안건이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합의가 불발된 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 사무총장은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하라며 13개 회원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Lobbyists are here from the fossil fuel industry influencing these negotiations so that there's no agreement on the full phase out of fossil fuels. 당장 참가국들 사이에선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00여 개 나라가 합의문 초안에 반대한 가운데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섬나라들은 사망 진단서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환경단체들의 시위도 격렬하게 번졌습니다. This could potentially be the COP where the 1.5 target dies, and we can't let that happen. 2년 전 총회에선 석탄의 한정에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지난해 감축 대상을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불발됐습니다. 비록 논의가 연장됐지만 이번에도 합의문 초안보다 진전될 가능성은 낮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최종 합의는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간지 포베다는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권을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이 도주 우려를 나타내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소관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중인 가운데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한 공원의 이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호 1회에서 따온 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합천군에서는 이 논란이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고동의 간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처음에는 이 단체 이름을 듣고 환경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단체가 아니라 일회공원의 이름을 되돌리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예. 네. 저희는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도 합천에는
전두환을 떠받드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발 전두환 공원 좀 없애자고 모인 주민들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활동을 해오신 겁니까? 2007년도에 일회공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다가 지금은 잠시 중단했다가 2020년도부터 다시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회공원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일회공원의 이름이 원래는 일회공원이 아니고 지금 단체 명칭에 들어있는 생명의 숲이었던 겁니까? 예, 2000년에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조성돼가지고 2004년도에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2007년도 당시 심의조 합천 군수가 이 전두환의 업적을 기리고 합천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이게 생명의 숲을 전두환의 아우를 딴 일회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름을 원래 명칭으로 되돌리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일회공원으로 바뀌고 나서 공원에 이 이름을 담은 표지석이 세워졌더라고요. 저희가 사진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일회공원이라고 적혀있는 표지석이 있고요. 그 뒷면을 보고 계신데 뒷면에 지금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기념하고자 표지석을 세운다. 예, 이름을 일회공원이라고 명명하고 표지석을 저렇게 세웠다. 그런데 여기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예, 맞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인 후세에 기념하자인데 그게 뜻대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많이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두환 씨가 역사적인 우리 역사를 일그러뜨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천의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국립대전현충원 정문의 현충문도 전두환 친필 휘호가 적힌 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교체가 됐고 그리고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전두환 친필 휘호 동판도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 지금 저 표지석도 좀 철거를 하고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파주에서 그 전두환 씨 유골을 안장하려 하는데 파주의 민관 정 모두가 반대를 해가지고 옮기지 못했던 사실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 국민들이 따지고 보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오히려 합천에서는 전두환 씨를 떠받드는 공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뭐 전두환 씨를 좋아하든 뭐 싫어하든 그건 개인의 호불호에 달려 있는데 왜 이거를 세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유지하는지 그건 저희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기자회견도 여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일회공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지석에 가서 철거하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 그 표지석에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서 항의를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마 앞서 보여드린 거는 이전에 이제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활동의 모습인데 저 표지석에 이제 표지석을 철거해라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일회공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질 때 당시의 법과 규정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게 비공식 그러니까 일회공원 사실상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비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명칭을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새로운 지명을 제정해 달라고 주민 발의를 통해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거를 집행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를 합천군은 저희 요구안 자체를 회의를 열어가지고 부결시켰던 게 이게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명칭 그 논쟁과 관련해서 운동본부에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합천 1회 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56%가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던 건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조사한 게 아니고 지역의 한 언론사가 그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실시했던 게 이 결과입니다. 예. 지역의 언론사와 또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 국민운동본부가 조사를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거죠. 예. 이때는 절반 넘게 이 공원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 합천군에서는 이게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라면서 반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반박을 했다기보다는 그 한 언론사에서 했기 때문에 좀 언론사들을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시해보자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2차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어서 보여주시죠. 이때 합천 지역 6개 신문사가 조사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앞선 조사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이때는 1회 공원 명칭을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는? 예, 뭐 이렇게 그 1차나 2차나 약간 상반된 결과를 한 건 사실입니다. 상반된 경우 사실이나 네, 실제로 그 차이는 2차 여론조사를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한 게 응답률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조직적 참여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좀 섞이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팽팽한 상황에서 지금 이 공원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다수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인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본부에서는 이 1회 공원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하고 계신데 1회 공원 명칭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유를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대통령직을 지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사람 아니냐. 이 논리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 1회 명칭 자체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1회 공원 명칭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지명을 정할 때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명이 정해지지 그에 반하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군사 반란을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그 선고를 내란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을 이렇게 떡하니 그럼 떠받든다 그러면 그 행동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한다는 건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명에 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그 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예.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모든 주소가 동에서 무슨 로, 무슨 길, 무슨 이렇게 지명들이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명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요 지명과 관련해서도 지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반드시 정하게 돼 있는데 1회 공원은 지명위원회도 열지 않고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심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 지명위원회에서 저희 요구안을 부결시킨 거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겠다 해가지고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명위원회가 6월 달에 열렸죠.
열렸지만 예, 6월 달에. 예, 여기에서는 이 명칭을 바꾸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뭐한 가지 덧붙인 거는 뭐냐면은 주민들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제정하자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뭐 한쪽으로 확실하게 쏠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뒤이어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질 않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니까 지금 군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부분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는 그 사이에 의견 수렴을 하고 명칭을 변경할지 여부를 다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2차례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혹시 운동본부에서도 뭐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이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는 일단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이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공정성 있게 진행될 걸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먼저 벌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레공원 2000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이후에 2004년도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전두환의 아호 이레를 따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레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운동본부에서는 이 전두환의 호를 딴 이름을 이전에 생명의 숲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10년 넘게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혹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앵커님 잠깐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생명의 숲으로 돌려달라는 측면보다는 이레공원을 좀 제발 좀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 이레공원을 없애면은 다음 이름이 꼭 생명의 숲이 되든 어떤 다른 뭐 합천공원이 되든 그 부분은 저희는 그게 대해서는 찬반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레공원만 제발 좀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주민들 당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 합천에서 오히려 역사에 역행하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주민들께서도 지금 서울의 봄이 얼마큼 흥행을 하는지 주민들도 잘 아실 건데 이건 전두환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합천 주민들이 앞장서지 못할 망정 이 이레공원이라는 걸 놔두는 것은 국민들한테 또 다른 그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레공원 명칭을 변경하는 데 여론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가시는지 그리고 지역의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고동희 간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수업 전후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돌봄 공백을 메웠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뒤 이곳을 찾은 학생들은 수영 강습을 받고 다른 방에서는 설명서를 눈으로 따라가며 로봇을 만듭니다. 정규 수업 전후로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는 올해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재밌어요. 학교보다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주말에 할 거 없을 때도 나와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늘봄 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담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영유아를 시간제로 맡기는 틈새 돌봄 시설은 지금보다 2배 넘게 늘어납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인구의 10%까지 일자리를 만들고 지자체 한 곳에서 시범 운영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은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하던 정신건강검진은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추가하고 2년 주기로 바꿔서 범위는 넓히고 기간은 촘촘하게 단축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5년간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맞춰 부처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의 사회보장과 연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비가 지난 뒤 하늘은 맑아졌지만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 예년보다는 8도나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 낮 동안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와 울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다소 강한 겨울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그친 뒤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찾아옵니다. 다가오는 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며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라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